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른바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수사를 겨냥해서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유화 정책의 실질적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하루 전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체의 선입견도 편견도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우리 국민이 살아있을 때 보고받고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월북몰이가 정당했다는 강변만 들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이어서 철도 노조까지 업무에 복귀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민노총 주도 파업 사태 먼저 알아본 다음 정치권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요하려길 종법 종력투쟁으로 무엇이 옳은지 우리의 투쟁으로 증명합시다. 비화물연대 차주들은 이미 복귀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송달되면 그걸 또 계기로 돌아오겠다는 분들이 이번엔 철도가 멈추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철도 노조 그리고 코레일의 교섭이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철회에 이어서 민노총의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교섭 중단 그리고 재개를 거듭하면서 진통을 겪었던 철도 노조와 코레일은 밤샘 교섭 끝에 오늘 새벽 협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예고됐던 파업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건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안과 승진제도 개선 등에 대한 양측의 이견차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철도노조 파업 계획은 철회됐고 KTX와 철도 노조가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 지하철을 포함해서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총파업을 우려한 많은 시민들이 이 대체 교통편을 알아보는 등 아주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자 열차를 예매를 했다가 총파업으로 인한 운행 지연을 우려해서 이 표를 취소하고 대체 교통편을 알아본 시민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각 대학 수시 전형 일정으로 최근 이 면접이나 이 논술 시험이 치러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열차를 이용하려던 수험생들의 불편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젯밤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글이 쏟아졌고 또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시험 때문에 새벽 열차를 예매했는데 파업이 걱정돼서 표를 취소하고 전날 도착해 숙소를 잡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파업을 앞두고서 그동안 이른바 이제 준법 투쟁을 진행해 왔죠. 이로 인해서 불편도 사실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것도 이번 교섭 타결로 철회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철도 노조가 지난 24일부터죠. 이 안전 운행을 위해서 출입문을 천천히 여닫거나 또 서행하는 방식의 준법 투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미 무궁화호나 KTX 열차 1호선 연착으로 인한 불편 호소가 이어졌었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행 무궁화호 열차 출발 97분 지연을 알리는 그런 전광판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이번 교섭 타결로 준법 투쟁도 철회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철도 파업이 철회되기 전 이 현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무궁화 중에 새마을 중에 일부 열차가 좀 많이 지연되고 있죠. 20분 이상 늦으면 문자로도 발송이 돼요. 여기까지 입시 보러 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일찍 안 하면은 매진이 되는 데가 많은데.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철도 노조에 앞서서 서울 지하철 노조도 총파업 돌입 하루 만에 파업을 전격 처리했는데요. 그 배경에 이른바 2030 세대, 즉 MZ세대 젊은 직원들의 역할이 컸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 그리고 90%가량이 20, 30대인 MZ세대인 올바른 노조, 이렇게 3개 노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일보는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 소속 젊은 직원들이 이번 파업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아예 참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총파업 돌입 하루 만에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교섭이 결렬됐을 당시 합의문과 최종 교섭 타결 합의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노조뿐만이 아니고요. 한국노총 계열의 그 통합노조에서도 파업에 반대 목소리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제2노조인 한국노총 산하의 통합노조는 이번 파업에는 참여를 했었는데요. 교섭 과정에서는 파업을 주장한 민주노총 산하 공사노조와 달리 파업을 하지 말고 사측의 제안을 받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파업 전후에 교통공사의 사내 게시판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이냐, 왜 정권이 바뀌니까 파업을 하느냐 등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1차 협상 당시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교섭장을 방문한 뒤 결렬 선언이 나오면서 민노총이 배후에서 서울교통공사 파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기획파업 의혹이 불거진 것도 파업을 이어가는 데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 그리고 철도 노조는 이제 교섭이 타결이 되면서 정상화했는데요. 화물연대 총파업은 오늘로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정부 대응을 총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약간의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 이런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복수의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국민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은 화물운송 종사자에게 업무 복귀에 대한 안정감을 주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이 나름의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 발동으로 일부 운송 종사자들의 이 현장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일변도로 이들을 압박하기보다는 보다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자연스레 복귀를 촉진하겠다는 일종의 화전양면 전략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그 SNS를 통해서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 감소하는 등 수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화물 종사자 여러분도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호소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유조차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측에 이제 거듭 회군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이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임시 국무회의를 열 분위기는 아니라면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고요. 별도의 국무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임시 국무회의 개최를 오늘에서 주말로 한 템포 미루면서 화물연대 현장 복귀 상황을 주시하고 숨을 고르겠다는 내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강조했었던 만큼 이 화물연대가 계속해서 투쟁 강도를 높일 경우 언제든 이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합니다. 실제로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 업무 개시 명령을 위한 실무준비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피해 상황에 따라서 정유업계 업무 개시 명령이 즉시 발동할 수 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과 오늘 이상민 장관 발언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이 되면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며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저희 TV조선이 관련해서 취재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 수치상으로 드러난 데 이어서 부실 운영의 의심 사례도 발견됐다면서 3년 연장을 해도 제도 자체는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화물차주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겸하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최소 운임을 정해놓고 현재 방식 대신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앞서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산업구조의 재평까지, 개편까지 언급하면서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된 제도인지 문제 제기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원 장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온갖 이 법의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뒤에서 하고 있으면서 와서 그걸 대화니 협상이니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용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만 아니라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제도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게 또 정부의 판단이죠. 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면서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나온 대통령실 부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한 결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이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가 49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그제까지만 해도 이 품절 주유소가 26곳이었는데 하루 사이 23곳씩 더 급증한 겁니다. 이 수도권 주유소의 재고는 2, 3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업무 개시 명령권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 역시 아직은 출하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건설 현장 셧다운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건설 현장 1,100여 곳 가운데 600여 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 기업들 역시 운송 중단이 길어지면서 납품 지연으로 거래처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걱정이 돼요. 기름을 못 넣으면 저희들 생계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걱정이 많이 되죠. 운전이 없으면은 상당히 힘들죠. 일단은 일 자체가 운전하고 많이 관련된 일이니까. 위약금만 물면 끝나면 좋은데 이제 신뢰가 깨진 부분이기 때문에 거리에선 단절까지 걱정을 하는 그런 위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자, 비노조원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은 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던진 혐의로 화물연대 지부 소속 간부 3명을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달 26일이었죠. 비노조원이 운행하던 화물차에 쇠구슬을 던져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해당 화물연대 지부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서 여분의 쇠구슬과 차량 운행일지 등을 확보한 바가 있었고요. 이어서 오늘 용의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뿐 아니라 달걀과 마이크, 라이터 등을 던지는 일도 속출하고 있어서 경찰 조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앞서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엄정 처벌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다시 민주노총 쪽으로 넘어간 듯한 그런 분위기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민노총 지도부는 아직까지 물러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는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의 진짜 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하면서 내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 이어서 6일 전국 동시다발적인 총파업 계획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어제 결의대회에서 나온 민주노총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답게 투쟁합시다. 12월 3일 전국 노동자 대회로 다시 한번 거리로 나섭시다. 12월 6일 종파업 종력 투쟁으로 무엇이 옳은지 우리의 투쟁으로 증명합시다. 하지만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이제 일부에서 시멘트 업계의 경우입니다. 업무 복귀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사실 시각도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서 송달을 완료한 화물차주는 전체 대상자의 30%인 76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시멘트 출하량도 그제 기준 4만 5천 톤으로 전날보다 배 이상 증가했고, 이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물량의 77%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통상 주말 집회나 이 운송 거부 참여 인원이 줄어드는 데다 업무 개시 명령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말 복귀자가 다수 발생하고 업무 개시 명령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복귀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업무 개시 명령은 자발적으로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화물연대 차주들은 이미 복귀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 화물연대 소속분들은 단체 행동 그리고 일상에서의 동료들이라는 것 때문에 명령이 개개인에게 송달되면 그걸 또 계기로 돌아오겠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끝까지 송달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들을 선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법이 정한 최고의 저희들은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요, 화물연대 총파업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 문제 등으로까지 지금 전선을 넓히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상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자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화물연대가 불법 파업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 데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도 여기에 발맞추면서 이 대선 불복 좌파 연합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여야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강경 일변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화와 중재 노력을 촉구합니다. 대법원의 쌍용차 국가 청구 손해배상 소송이 파기환송 결정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하루빨리 부당한 손배 소송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합법파업 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축이 된 대선 불복 좌파연합,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체제 전복의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나 그렇듯 대선 불복 좌파연합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정책성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유화적인 그런 언급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오늘로 예상이 됐던 그 정유업계 또 유조업계 그쪽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은 일단 이제 보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약간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말이 화물연대 총파업의 어떤 주요한 분수령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처음부터 저는 정부가 좀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부정적인 어떤
파업의 효과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물가, 환율 모든 것이 나쁜데 여기다가 지금 파업까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생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의 책임을 정부에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6월 14일 날 파업 8일 만에 1차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파업을 접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일몰제로 해가지고 3년을 이 안전임금제를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화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국토부가 이제 그 약속을 하면서 파업을 철회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사실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물연대에서는 다시금 이제 실력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제서야 이제 3년을 연장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분에서 화물연대가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화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사실상 거의 없애는. 그러니까 이게 안전임금을 줘야 되는데 안전임금을 안 줬을 때 벌칙이 굉장히 미미해지면 사실상 안 주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코레일하고 또 달라요. 코레일은 예컨대 처우 개선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돈의 문제인데 이건 제도의 문제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이지만 어찌됐건 이런 노사 관련된 것들은 다 이해관계가 어느 것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100% 맞고 어느 것이 100% 틀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반에 정부가 이것을 이 강제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을 먼저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화물연대 같은 데서는 또 마찬가지로 강경한 어떤 태도로 이어지고 이게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 유화적인 이제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맥락 속에서 서로 타협을 하고 국회도 좀 여기에 전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을 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이렇게 이 파업이 결국에는 이 우리 무역 적자를 만들어놓은 어떤 주 원인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8개월 동안 무역 적자가 나왔어요. 지금 며칠 파업했는데 그게 일부의 주장이니까요. 만들어집니까? 네네. 이 정치권에서 지금 네, 여당 네.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노조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공권력이나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까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도, 2008년도, 2022년도입니다. 이 세 개의 연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권을 잡고 첫 해예요. 정권을 잡자마자 시작합니다. 화물연대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를 길들이려는 파업을 하는 노조의 본때를 보여야 한다 해갖고 당시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도 노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법을 업무 개시법,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 이후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잡자마자 파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럼 화물연대 어떤 파업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그런 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너무 많다. 그러면 대기업이처럼 이걸 하나의 어떤 정확하게 임금을 고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또다시 2022년 정부가 지금 시작한 지 5월 10일 날 시작했는데요. 한 달 만에 화물연대 또다시 파업을 합니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그냥 정치 파업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바로 정권을 길들이려는 파업이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도 우리가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 하면서 바로 철도 노조와 함께 연대 파업을 했거든요. 각각의 상황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언제나 철도 노조, 지하철 노조 그리고 화물연대를 동원을 해서 정권 초기에 파업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차단하자. 그런 정치 파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얘기하자. 그리고 안전운임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 임금이 높아지는 효과로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놓고 보시자고요. 2019년에서 2021년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이후에 3년 동안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납니다. 21명에서 30명. 사고 건수는 더 늘어납니다. 690명에서 745명. 정부는 지금 3년을 연장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3년을 연장하면서 이 안전에 대한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를 들여다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 파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화물연대가 본연의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야 그리고 노정간 대치로 이처럼 온 나라가 지금 어수선한데요.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강경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서 이 잠재돼 있는 듯했던 신구 정권 간 갈등에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번 발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바로 전날 나와서 더욱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 파문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서 전 실장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될지 이걸 놓고서 지금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서훈 전 실장. 오늘 오전 9시 45분쯤 법원에 도착했고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들어갔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고 옵니다. 영장심사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 수사에 할 말 있으신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서훈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의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서 전 실장은 그동안 혐의를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이미 여러 부처에서 300명 넘게 피격을 인지한 상황에서 첩보를 숨기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곳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을 두고 삭제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라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서 전 실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검찰은 배포 범위를 조정했다는 이 서 전 실장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조정도 삭제에 준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안보실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다음에 서 전 실장 측, 그다음에 검찰은 혐의의 소명 여부,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놓고서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에 항의하기 위해서 법원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박범계, 김병주, 김영배 의원 등은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 후 법원 앞에 모여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검찰의 조치에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모습 보시겠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정책 판단을 한 건데 그 정책 판단에서 사업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 정책 판단을 하기 위한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런 자료가 바뀐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단만을 바뀌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훈 전 안보실장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소환 조사에 이미 응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본 정보들이 다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그대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께서 정말로 현명한 판단을 저는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훈 전 실장의 영장 심사가 있기 하루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혀서 지금 정치권에 큰 파문을 가져왔습니다. 네, 퇴임 후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듯했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첫 공식 입장을 내면서 불쾌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 사건의 최종 승인자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선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이 분별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관계기관의 보고를 직접 살펴본 뒤 판단을 수용한 것이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면서 결론이 반대가 되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장문을 대독한 윤건영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요, 감사원이 이제 서면 조사를 통보하니까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아주 불쾌감을 표시를 했었죠. 그런데 어제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문맥상으로는 이 경고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정권 그리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이어서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깔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최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는데도 검찰이 서 전 실장에게 영장을 청구하니까 이 수사가 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해서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바로 전날인 어제 처음으로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고 그다음에 문 전 대통령 자신이 이렇게 직접 전면에 나선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편을 듣게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선을 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을 그었다는 얘기죠. 그 선은 아마도 자신을 향한 둘레의 선일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을 넘지 마라, 자신한테 겨냥하지 마라 이렇게 들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지난 정부를 바로 사실 수사를 했어요. 그렇지 아니한 정부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를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고 노태우, 전두환 두 분의 전직 대통령들을 사실 그 재판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IMF, 그러니까 경제 그 해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갔고요. 끊임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북 송금관련해서 수사했죠. 그 김대중 대통령의 또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문재인 대통령 역시 어마어마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전직 대통령도 도를 넘지 마라, 무례하다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가능하겠죠. 박범계 전 장관의 표현처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도를 넘지 마라. 이것은 저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 말을 한 시기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처음 터졌을 때,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정치 쟁점화됐을 때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서 워딩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대상이 정확하나 사법부의 판단이 바로 하루 전날 도를 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법부의 판단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진짜 박범계 장관 말씀처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해야지 사법부에 향하는 것처럼 도를 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본인에게 수사를 겨냥하지 말라는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의 얘기랑은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에게 다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승인하고 결정한 것은 나다. 그런데 그 근거가 관계기관의 모든 확보된 증거와 정보와 그리고 정황을 다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인 것이고, 특히나 이제 특수정보라 그러죠. 우리가 미국 정보까지 다 받아서 내린 그런 근거를 갖고서 결론을 내린 것이지, 이것이 근거 없이
의도적으로 그분이 월북했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지금 뭐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의 어떤 안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동할 수 있으니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달라, 저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그래서 서훈 전 실장의 어떤 뭐 이게 영장 실질 심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영향을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서욱 전 장관이라든가 뭐 김용희 해경청장이라든가 구속적 부심이 받아들여졌잖아요. 이거는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은 재판부도 지금 검찰이 무리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 일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당한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에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요, 어제 SNS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부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망각하고 조작부터 시작했다는 내용의 반박문을 올리는가 하면, 오늘 서훈 전 실장의 이 구속 전 신문이 열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앞서 들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검찰에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자기들 사람만 보호하려는 뻔뻔함이 경악스럽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문 전 대통령이 자기가 최종적인 승인한 결정권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살인 방조와 유기를 했다는 것을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도 갈라치기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공직자까지 자기들 사람만 보호하려는 이런 뻔뻔함이 경악스럽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사실이 있으면 당당하게 검찰에 나와서 수사하라라고 했던 게 얼마 전입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은 앞으로 나올 박지원이나 수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말을 할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어제 입장문은요, 이 월북 조장을 자백하는 입장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에 그 판단을 수용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였다라는 점을 밝힌 거, 바로 이 부분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명확한 증거 없이 잦은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자백처럼 들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한 하태경 의원 역시 이번 월북이 맞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에 작용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월북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발표해라라고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사후에 보고를 받은 건지. 근데 이번에 월북이 맞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이 타이밍에 왜 이런 취지의 강한 논평을, 공식 입장을 발표했을까?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서훈 실장 이제 구속영장이 오늘 내일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시키지 마라라는 압박을 하는 거죠. 또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종 본능이 또 도진 것 같다라고 강하게 직격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제 SNS를 통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서훈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문 전 대통령을 꼬집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무례하다, 선을 넘지 말라 비판한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에게 무례하고 선을 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어서 저희들이 이 최소한의 예우로 언급을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하신 말씀 때문에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무례하다고 한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무례한 일입니까? 그다음에 선을 넘지 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입니까?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문 전 대통령이 아주 극에 달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작정하고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맞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친문으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굉장히 많이 참고 참아오다가 하신 발언이 아닐까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안민석 의원도 극에 달한 분노 표출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의 성격을 깔고 있는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더는 참으실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 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맞섰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서해 피격 사건 이 이슈는 이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의 그 성격을 깔고 있다고 시종일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선을 넘지 마라. 이 발언은 제가 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품으로서 가장 격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표현이. 이 정도면은 최극에 그친 분노의 표출이었다고 보기 때문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 대통령의 이런 감정을 감안하셔야 된다. 정치라는 게 일방적으로 한쪽이 당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가 가게 되면은 이제 극으로 흐르는 것이죠. 당시의 어떤 안보 현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저는 참으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진짜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작정을 하고 정치보복에 나서겠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저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서 이처럼 민주당에서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지는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일체의 선입견도 편견도 없다고 반박을 하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는 취지 입장을 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최종 승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체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문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들의 사설이라든지 분석 기사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입장문 내용 중에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그 결과를 본인이 수용했다. 그러니까 추정, 그다음에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는 또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북을 했다는 그 어떻게 해서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내놨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그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을 언론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가서 피격을 당하고 시신이 불살라지는 그런 부분까지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추정을 해서 월북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그 부분. 그다음에 아까 그 공직자 부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문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른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서 당시에 전직 기무사령관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월북했다는 부분은 지금 전 정권은 확실한 증거를 내놓았느냐, 결국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아침에 나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정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면 현지 조사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역은 북한이 지금 주권을 행사하는 부분인 것이고 우리가 합동 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북한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지 조사를 안 한 상황에서 단어를 추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썼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를 지금 구속영장에 대통령이 아니라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서훈실장으로 이제 규정을 한 것이 아마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그 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들의 거를 다 이제 가져놓고 거기서 같이 수기하에 결정을 내린 것이고 본인이 승인을 한 것인데 왜 거기서 끊어내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맥락이 결과적으로 이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불쾌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에도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대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잣대를 대고 정치의 사법화를 이루게 되면 현 정부도 북한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선이 굉장히 좁혀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이 문제가 재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으로 다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어떤 보복성의 성격을 띠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명확하게 규명하기 불가능해서 그렇게 추정했다고 한다면 거꾸로 명확하게 규명하기 불가능하니까 단정할 수 없다. 즉 월북의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희생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이렇게 고집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다면 이 이모 씨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얼만큼 그럼 유가족의 입장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이 내 책임이다. 왜 내 밑에서 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나는 겸허하게 내가 수사를 받겠다가 돼야지 그게 그 자세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나한테 수사 오는 건 무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왜 내 밑에서 끊느냐?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재수 기무사령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결국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송영훈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자마자 이것은 사실상 옛날부터 있어 왔던 어떤 문건이다라는 걸 그 국방부 자문위원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던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집해서 그것을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러면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수사 상황 그리고 당내 기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대장동 재판이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특히 주목이 되는 건 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선거 자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선다는 겁니다. 앞서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 수익 1,208억 원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표 차명 지분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최근 재판에서 유동규, 정진상, 김용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천화동인 이후에 지분을 공유했다라고 증언했고 이러한 지분이 당시 이 시장의 선거 자금과 이후 노후 자금용이란 걸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에서는 천화동인 지분 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재판에 출석하는 두 사람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오늘 재판서 김만배 씨 측이 신문할 예정인데 어떻게 반박하실 겁니까?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시장 역할이 어떻게 됐나요? 이전 수사팀 폴리바겐 의혹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재판 상황이 전해지지를 않고 있어서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혹시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아침에는요. 김만배 씨도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왔습니다. 뭔가 새로운 진술 같은 게 나온 걸까요?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만배 씨로부터 2014년에서 2015년 남욱 변호사에게 3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것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가 맞다면 결국 이제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게 돈을 전달할 사실을 진술한 거 이번이 결국 처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김 씨의 진술이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검찰 진술 등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2014년 4월에서 9월간에 이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2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이 중 12억 5천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면서 이 돈의 성격이 선거 자금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김 씨를 통해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유 전 본부장에게 최소 4억 원이 건너갔다고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10월 검찰에서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금방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2014년 5월에 5월에서 9월 이모 씨에게 22억 5천만 원을 차용해서 김만배한테 12억 원을 줬다. 그리고 김만배는 이 중 10억 원을 민간 합동개발 추진을 위해 사용한다고 했고 또 시기상 이재명 시장의 이 재선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을 했었다는 건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문재인 정부 성향 검찰 간부가 이 지휘를 했던 당시 수사팀이 이 대표 이 관련 진술을 받고도 좀 뭉갠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오늘 오전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설전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건 수사를 했던 그 수사팀 당연히 수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이렇게 축소 수사를 하고 수사를 안 하면서 뭉갰는지 이게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건 수사를 해야 된다. 아주 천진난만해 보이세요. 저럴 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는 이 대장동 일당들은 이미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신뢰성 이게 이미 다 탄핵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남욱 진술 조서를 딱 들고 와가지고 이걸 믿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이 범죄 혐의자들의 이야기를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님이 수사를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십니다. 정미경 전. 그래서 더 객관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몰라서 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문재인 정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의 진술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의 진술, 그 이후의 진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그걸로 뭐 말이 바뀌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네, 여기에 남욱 변호사 역시 계속해서 대장동 관련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꺼냈는데요.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면서 재판을 통해서 누가 어떤 역할로 가담했고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이재명 대표 측을 가리키는 건 아닌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남 변호사는 정확하게 이 대표를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는데요. 이어진 발언들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은 단순히 사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도했느냐의 문제를 봐야 한다라면서 이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역할은 허가였다라면서 들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사실이든 제가 모르던 사실이든 사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누가 주도했느냐의 문제이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역할은 허가였다. 남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과거 이 대표도 자신이 대장동 설계자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과거 이 대표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작년에 전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 언제쯤이더라 퇴직했어요. 퇴직했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지사님이시죠?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저거 맞죠?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이익 5천여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방패로 삼고 계시는데 대장동에는 공익 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먼저 초과이익 환수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내부 설계 내용은 저희한테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테죠.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른바 대장동 팀의 범죄 수익 중 800억 원 상당을 동결하겠다고 한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엔 김만배 씨가 62억 원에 매입한 천화동인 1호 건물과 남욱 변호사가 300억 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 역삼동의 노른자위 땅,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법인 명의로 173억 원 상당에 구입한 서울 신사동 빌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검찰은 7천억 원대의 대장동 수익 가운데서 비용을 제외한 4,446억 원을 모두 부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판단하고 이 가운데 추적이 가능했던 800억 원대 자산을 우선 동결 청구했고요. 대장동 팀이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거래 등을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은닉한 정황을 잡고 추가 재산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잇따라서 폭로하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단순히 사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도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역할은 허가였다. 나는 들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사실이든 내가 모르던 사실이든 사실은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대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평론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허가가 이 사업의 진짜로 핵심이라 그러면 5천억 원을 벌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마를 가져가고 있나요? 모든 사업은 사실상 허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5천억을 거의 대부분 가져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남욱 씨의 어떤 얘기의 신빙성을 더 오히려 줄여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의 수사를 보면 남욱 씨의 진술에 의존했다가 또 다시 김만배 씨 진술에 의존하는 오락가락하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 씨의 정치자금 수수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래 남욱 씨가 돈을 이모 씨에게 주고 이모 씨가 유동규 씨에게 전달해서 유동규 씨가 김용 씨에게 준 것이 8억 5천이고 그래서 6억 5천이 전달이 됐다. 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 얘기 다 사라지고요. 갑자기 김만배 씨가 남욱 씨로부터 32억을 받아서 거기에서 4억을 지금 유동규 씨에게 줬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수사의 어떤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이제 철수답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건지 조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욱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신빙성이 가지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연도별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모 씨 해서 이모 씨가 뭐 만들어서 그것을 김용 씨한테까지 갔다라는 것은 2021년도 그러니까 대선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4억 유동규 씨를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간 그 유동규 씨에 최종 갔다는 4억은 2014년도, 16년도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허가와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즉 돈이 간 곳을 봐라.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간 돈이 없지 않느냐가 방어의 주된 어떤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허가를 내줘서 이득을 본 상황들을 보니까 정치 자금으로 들어갔더라.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예금에 올라갔다거나 집안에 얼마를 누적됐다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2014년 대선이라든지 2021년 대선이라든지 경선이라든지 이런 시점마다 돈이 급하게 구해지는 과정,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기록에 남아있고 또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치 자금으로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냐? 허가를 내준 이재명
지사다, 이재명 당대표다라는 것 때문에 남욱 씨가 지금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했고 우리들이 지금 이 그러니까 자금을 만든 것은 바로 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 실제로 어떤 그 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증언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거동을 못한다.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일시 석방됐던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이죠. 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형 집행정지 연장 재심의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요, 형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었지만 검찰은 신청 사유와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볼 때 2차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 전 교수는 오는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사인 측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형 집행 정지가 한 달 더 연장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이 재심의 요청서를 검찰청에 접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 연장, 즉 구치소 밖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요. 검찰 판단과 달리 정 전 교수의 몸 상태가 그만큼 좋지 않다 이런 주장이겠죠. 네, 정 전 교수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정 전 교수가 한 달 간격으로 2번의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혼자 걷는 것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전 교수가 이런 상태로 구치소로 돌아간다면 낙상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가 될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이제 판단을 내릴 텐데요. 결과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1심 변론 마지막 날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 뇌물수수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등과 공모해서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달 진행된 정 전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변론이 끝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사건이 발생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는데 이제야 1심 변론이 끝난 걸 두고서도 또 논란이 적지 않죠. 이처럼 1심 재판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정계 진출설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최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과 더불어서 정치권 안팎에선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모진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서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조 전 장관이 다음 총선에서 서울대학교가 있는 서울관악구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는데요. 이 우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당시에도. 저 친구 차라리 부산에 출마하는 게 훨씬 나은데 4년 전이죠? 4년 전인가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이제 권유도 많이 했는데 진심으로 자기는 정치권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출마하면 어쨌든 그 부산 지역 자체에 어떤 새로운 구심도 될 수 있고 새로운 뉴스의 중심에 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전 조국 같은 분이 현실 정치권에 와서 정당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본인이 마음 먹어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 의원 말처럼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정계 진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도 들어보시죠. 제 스스로를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이라고 통상 부르는 그쪽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정치인이 갖춰야 될 그런 덕성, 능력, 자질을
갖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권 역시 마찬가지겠죠. 게다가 지금같이 이렇게 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무슨 대권이겠습니까? 그저 어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또 3세 마약 리스크. 이건 또 어떤 사건인가요? 네, 남양유업이 또다시 오너일과 3세 마약 투약 혐의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친손자가 구속 기소됐는데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이나 유학생들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는 황하나 씨와 또 사촌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이번 사건으로 남양유업이 또다시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건데요. 문제는 이번에 검거된 홍 씨가 단순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이 약을 나눠준 만큼 사안이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양형 기준을 보면요. 단순 투약과 소지는 최대 징역 3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매매나 공급 사범의 경우에는 최대 11년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기소된 다른 마약 사범들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효성가 3세 조모 씨, 모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또 미국 국적의 3인조 그룹 멤버인 안모 씨 등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 여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이 재벌가 마약 스캔들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홍 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홍 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저 이름들만 관련자들 이름만 봐도 지금 뭐 남양유업을 비롯해서 효성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주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큰 어떤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마약 투약으로 수감이 됐던 황하나 씨는 최근에 출소한 뒤에 이제 예상치 못한 행보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황하나 씨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마약에 중독됐을 때부터 현재 재활 중인 상황들을 털어놔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황하나 씨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치아와 피부가 많이 송산됐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온몸에 상처가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팔과 다리 곳곳에 난 상처를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동안 나 자신을 아껴주지 못했다라면서 2년 넘게 마약을 끊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면서 마약은 평생 재활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처음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사과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황 씨는 또 캠핑카에서 생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 씨는 형기를 마치고 제주도에서 이 캠핑카를 타고 부모님,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등과 함께 이 한 달 살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황 씨의 아버지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고 또 바다까지 보더라도 딸과 재활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승엽 홈런볼 얼마? 이승엽 두산 감독의 600호 홈런볼이 최근에 경매에 등장해서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승엽 감독의 600호 홈런볼이 한 경매 회사를 통해 출품이 됐는데요. 무려 1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스포츠 물품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서 역대 600호 홈런을 달성한 선수는 이승엽 감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홈런볼이 더욱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매로 나오게 된 건지 또 그 경위가 궁금합니다. 네, 이 아들의 학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홈런볼은 2016년 9월 14일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16차전에서 당시 외야석에 앉아있던 양모 씨가 직접 잡은 겁니다. 이 당시 양 씨는 경호원의 보호를 받을 만큼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중학교 야구 선수였던 양 씨의 아들이
나도 커서 이승엽 선수처럼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홈런볼을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엽 감독 현역 시절에 워낙 홈런왕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경기마다 그 홈런볼을 잡으려는 경쟁이 아주 치열했죠. 일부는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달성한 한 시즌 아시아 최다 홈런 기록 바로 56호 홈런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 홈런볼의 가치가 수억 원대에 이를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야구 팬들이 공을 잡기 위해서 잠자리채를 들고 야구장에 몰려들어 진풍경을 연출했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그 공 누가 잡았습니까? 당시 삼성그룹 협력업체 직원이 잡아서 삼성 구단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단은 공을 받은 뒤에 직원에게 56돈짜리 황금공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남양유업 오너 일가 3세의 그 마약 투약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남양유업 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전해드리지는 못했고요. 앞서 2019년이었죠.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제 황하나 시위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당시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입장문을 내서 외조카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머리 숙여 깊이 사죄 드린다. 하지만 황하나는 친인척일 뿐 남양유업 경영이나 그 어떤 일에도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고요.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을 낼 듯한데 저희가 나중에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